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다 문법 공개 강의 때 안 왔지? 둘 다 안 왔으니까 이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 시작은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이제 문법 특강에서 첫 번째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2시간 동안의 문법의 의문 변동, 의문 파트를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아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개념들은 다 아는데 밑에 이제 보면 최소 대립상이나 변이음, 상부적 분포 이런 말들은 잘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공개 강의 때 애들한테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수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문법 개념도 개념이지만 실제 수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목표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문법 개념에서 이러한 세 가지 개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배워보고 의문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끝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의문 변동에 대한 얘기니까 의문 변동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문 환경들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 시간에는 의문의 뜻, 두 번째 의문의 개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음 체계도, 모음 체계도. 이 자음 체계도와 모음 체계도를 가지고 선생님이 의문 변동을 설명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재가 없어도 된다는 거야. 이 차트를 보면서 내가 이해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실제 내가 문제를 풀 때 의문 변동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개념이니까 사실은 이 의문의 개념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에서 또 배우고 내신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이 파트를 뭐 설명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설명을 중요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 보자면 의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의 뜻을 구별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뜻을 구별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르고 요거거든. 그 다음에 요 구별한다라는 거 말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의 뜻을 요거 소리라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문의 변동은 전부 다 사운드와 관련된 거야. 사운드. 내가 소리를 내니까 내가 선생님이 아 하고 소리를 내면 너희들은 아라고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의문 변동을 배우는 목적은 이 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뜻을 구별해 주냐는 거지. 사실은 과학적이고 사실은 뭐 체계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수능에서 써먹을 거 뭔데요? 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지금 여기 나오는 물과 불에서 물과 불이 미음과 비음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물, 불이 있으면 요 미음과 비음이 달라지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렇게 뜻을 구분시켜주는 다른 놈들은 다 그대로지만 요 두 개만 달라지잖아. 그걸 최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딱 두 개가 대립이 될 때, 두 개가 대립이 될 때 뜻이 구별이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일러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은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그러니까 학교 문법이라고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학교 문법에서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근데 변이음과 상보적 분포라는 말이 요 사운드와 관련된 거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음운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해. 음운 환경이라는 건 뭐야? 조건값이라는 것을 이해해. 이게 오늘 배우는 음운의 변동까지의 가장 핵심이야. 이 소리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이제 당연히 요 일상적인 소리겠지. 요 소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누구랑 같이 사귀느냐, 얘는 누구랑 친구를 할 때 변하느냐. 자, 요런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지거든. 이커르면 친한 친구들하고 니네가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분식집을 갔어. 그러면 친한 애들하고 먹는 거하고 불편한 애하고 먹는 거하고는 내가 달라진단 말이야. 말이 달라진다고. 똑같은 거야. 음운도 그러한 사운드가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값에 딱 모이면 소리가 달라져. 그 달라지는 소리를 우리가
변이음이라고 부르고 이 변이음들을 묶어보면 요 소리는 그 장소에 가면 딱 그런 소리로만 나와 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를 상보적 분포라고 그래. 개념이야. 이것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요 비읍과 요 비읍은 동일한 비읍이야. 그치? 형태상으로는 비읍이라는 놈이 바뀌지 않는데 이 비읍의 소리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초성이라고 그래.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초성에 비읍이 놓이면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면 얘는 P와 같은 사운드가 나와. 이걸 이제 무성 파열음이라고 그래.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따가 우리가 자음체계도를 배울 거니까 초성이 놓이면 무성 파열음으로 소리가 나고 요 두 번째 요 소리와 요 소리 다시 말해서 요 두 번째 나오는 비읍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고 하냐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서 보여줄게. 얘를 펼쳐서 보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얘가 위치한다고. 두 번째 나오는 비는 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어떤 소리가 되느냐? 유성 파열음이 돼. 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핵심은 뭐다?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동일한 음운도 소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지.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배우느냐? 소리에 대해서 배운다. 이 소리는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난다. 자, 선생님 P하고 B를 적어주니까 이제 니네들 머릿속에는 부부를 발음하면 어떤 식으로 발음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냐면 배운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앞에 나오는 비읍은 P 소리가 나고 두 번째 나오는 비읍 소리는 미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실제 발음해보면 부부야. 부부. 한번 해봐봐. 부부. 목소리가 잠기지? 다시 부부. 부부. 두 번째 부 할 때는 약간 떨리지 않냐? 아니 내가 지금 실험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소리가 다르다라는 걸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음성학이라고 하잖아. 소리가 다르구나. 일컬으면은 그런 걸 우리가 변이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두 개가 소리가 다르지? 그래서 이걸 변이음이라고 하잖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거기 안 적어도 돼. 개념을 이해하는 거니까 저거를 변이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비읍 소리는 상보적 분포라고 그래서 이 비읍 소리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여러 개로 나뉜다. 자, 첫 번째 여기 P도 있고 그 다음에 B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단어의 맨 끝에 놓이게 될 때 비읍이 또 다른 소리가 나. 그걸 폐쇄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폐쇄음으로 나는 소리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여. 그 다음에 PH도 있어. 이거는 누구랑 만날 때? 히읗하고 만날 때 비읍이 히읗하고 만나면 뭐로 바뀌어? 피읍으로 바뀌지? 그치? 요 푸 소리가 나지? 그러면 얘는 비읍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소리가 벌써 4개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비읍과 두 번째 선생님 저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소리가 구분 안 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방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 일상적으로 부부 뭐가 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두 개를 구분한다고. 두 개를 구분하게 돼. 다른데?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그거 있잖아. 왜? L 발음하고 R 발음 있잖아. 왜? 처음에 중학교 때냐? 초등학교 때 R과 L 발음이 다르지, 그지? 근데 처음에 구분하기 힘들잖아. 우리 전부 다 리을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리을도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를 수 있듯이 비읍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처음에 배우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은 뜻을 구별해주는 영역이고 변이음과 상보적 분포를 조금 예시를 들면서 선생님 어려운 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소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지. 음운 변동을 해서 딱 두 가지 영역으로 가는 거야. 소리를 구별해줄까? 소리 뜻을 구별해주는 영역 하나. 또 하나는 소리가 같은 음운이어도 다르게 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요 두 가지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다음 단계.
그럼 시작을 해보면 나는 요 자음 체계도 모음 체계도를 기본적으로 이번 주말에 오면 선생님이 교재 있잖아요. 요 교재를 출력해서 줄 거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올 거 아니야? 네. 지금 일요일 날 가서 10시 반인가? 1시 반? 1시 반이지? 1시 반에 오면 쌤이 교재 나눠줄게.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분절 의문하고 비분절 의문에서 중요한 거, 잘 봐. 소리마다 경계를 정확히 그을 수 있는 의문. 자, 이걸 우리가 자음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음이라는 놈과 모음이라는 걸 나눠볼 때 요거 우리가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처음 들어보거든.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근데 요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있으면 자음이야. 없으면 모음이야. 그럼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있고 없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래를 불러보면 노래를 부를 때 길게 소리를 뽑는다. 예를 들어서 사랑아 끝에 모음으로 끝나야 길게 뽑을 수 있어. 만약에 끝에 자음으로 끝나봐. 자음으로 끝나는 소리가 금방 다치지. 맞잖아. 그래서 끝날 때는 모음으로 끝내는 거야. 그래야 가수들이 그 멋들어지게 뒤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걔는 뭐냐? 장애가 없어. 나갈 때. 근데 자음은 장애가 있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거야. 소리에 장애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 요것 때문에 조음의 방법이 결정되는 거야. 어떻게 장애를 주느냐. 자, 자음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자음 체계도에서 살펴보겠지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 있어. 맞지? 근데 이 5가지 조음 방법은 전부 다 이 몸 안에서 우리 목에서 성대를 지나서 이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 왜 공기반, 소리반이라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 자연스럽게 발성해라. 발성법에서. 그럼 그 발성들을 잘 보면 공기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파열, 파찰, 마찰, 유음, 비음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장애의 특징인 거야. 파열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모았다가 터트리면서 찢으면서 나오는 소리란 뜻이야. 파열음이라는 게 터트리면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그 소리들은 전부 다 한 번은 다 이 혀로 목구멍 전체를 막았다가 입을 갖다가 다 막았다가 그 다음에 딱 터트리면서 나오는 소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 그지?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온다고. 그는 혀가 입천장을 막았다가 떨어지니까 딱 닿았다가 딱 떨어뜨리면서 나오지. 다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오는 소리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왜 배운다고?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좋은 방법 5가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고. 두 번째, 자립성, 그 다음에 없다,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자립성은 왜 배우는 거냐면 이 자립성은 음절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음절이 구성되는 요소에 필수가 된다는 것이 이 모음이야. 그렇죠? 그 다음, 이거 필수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라는 음절을 쓰면 하나의 음절인데 여기에 몇 개의 음운이 들어가 있냐? 얘를 우리가 치냐 안 치냐? 초성의 이응은 안 치지. 음은 하나지. 그래서 모음은 음절을 구성할 수 있지만 자음 하나는 음절을 구성할 수가 없다가 바로 이 자립성이다. 그러니까 자음은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자라는 말을 쓰고 모자라는 말을 쓰냐면 자라는 건 자식이란 뜻이고 모라는 건 엄마란 뜻이거든. 엄마는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식은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니까 모음과 자음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특성은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모음에 의존한다. 이거까지 설명하면 되고. 자,
자, 다음에 비분절 음은 이 부분 파트는 소리마다의 경계를 정확히 그을 수는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 의미를 분별한다. 자, 요거는 요 의미를 변별하긴 하는데 경계를 정확히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붙이냐면 비자라는 말을 붙여서 비분절이라는 말을 써. 쉽게 말하자면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표기하진 않지만 단어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음의 뜻을 그러니까 이게 말의 뜻을 구별해 주기는 하는데 표기는 하진 않아. 표기가 되는 건 자음 모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로 장단음이 바로 짧게 발음하느냐 길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을 구별해 주는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운이라고 부를 때 음소와 운소로 나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 음소와 운소로 나뉘어. 음소와 운소로 나뉠 때 왜 그걸 나누냐면 얘 때문에 그래. 비분절 음운을 운소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운드가 그러니까 소리가 뜻을 구별해 주는데 자음과 모음처럼 분명하게 경계가 있어서 표시를 딱 해주면 분절 음운이 돼. 이거 더 이상 말할 건 없지.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다? 비분절 음운이라는 게 존재해서 말과 그다음 그러니까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길게 발음하느냐 아니면 짧게 발음하느냐. 달리는 말은 짧게 발음한다는 뜻이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은 길게 발음한다는 뜻이야. 이게 장음 표시인데 너희들이 혹시 이거 중세 문법 때 기억나냐? 점 2개 찍으면 그치? 상성이 돼가지고 소리값이 2개거든. 이모라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지? 그럴 수 있어? 처음 들어본다고 해줘. 그래야 다음번에 또 설명해 주는 거야. 뭐를 처음 들어보냐? 이거 장음 표시 점 2개 찍는 거. 그럼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중세국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점을 2개 찍느냐, 하나 찍느냐, 아예 안 찍느냐가 있잖아. 왜? 그걸로 소리의 특성을 구분하지. 떠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다 구분했다고. 나란 말싸미 둔기게 달아봐봐. 점으로 다 구분했지. 나란 말싸미 다 이렇게 발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소리에 길고 짧고 요게는 지금 고조도 들어가 있는데 빼버리고 장단만 써놨는데 고조에 따라서도 소리가 높게 나느냐 낮게 나느냐 낮았다가 높아지느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높게 내느냐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다 달랐다고. 다 없어진 거지. 왜? 너무 복잡하잖아. 그거 다 외워야 되잖아. 중국말이 그렇고 중국어 배우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야. 그렇게 해서 소리의 높낮이 길이에 따라서 소리값이 다 다른 것은 옛날에 그랬는데 그것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몇 개만 살아남은 거지. 그 중에서 딱 하나 장단음. 이거는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그 세대에 속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하지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만 좀 따지지. 그 다음에 국문학과 교수님들이나 따지는 영역이고 대부분은 장단음은 이렇게 문법책에서만 만나게 된다, 그지?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써. 자,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자, 다음.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쌤 교재 아마 이 연습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문제를 한번 내가 갖고 와보네. 기출 문제를 하나 갖고 와봤어. 이 기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잘 안 보이겠지? 쌤이 읽어줄게. 발이라고 하는 놈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으로 바꿔 이랬어. 요 다른 음으로 바꾸잖아? 요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최소한의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이게 최소 대립상의 뜻이야. 이 최소 대립상이란 최소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예를 들어 발 가지고 해볼까? 말과 발이 있어. 근데 최소야, 최소. 두 가지가 바뀌면 안 되잖아. 왜? 두 가지가 바뀌면 얘는 지금 비읍과 미음만 바꿔서 뜻이 달라져야 되는데 두 개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말이 있는지 물이라는 말을 바꿔버릴까? 이렇게 바꿔보면 얘랑은 지금 최소 대립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두 개나 바꿔버렸으니까 하나만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의 음만 바꿔서 그래서 이걸 최소라는 말을 쓰는 거야. 최소 대립상 하나만 바꿔야 되니까 두 개 바꾸면 이거는 구분이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면 달과 살이 있고 볼과 불이 있고 밥과 방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초성을 바꾼다, 중성을 바꾼다, 종성을 바꾼다 그랬을 때 요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말은 하나의 음절이 1음절이 몇 개의 소리로 나뉘냐면 3성으로 나뉜단 말이야. 초, 중, 종이지. 이거 많이 들어본 거다. 시주할 때 많이 들어보지, 그지? 초장, 중장, 종장이 있듯이 우리는 말을 또 세 개로 나눴어요. 이거 세 개로 나눈 거는 이제 세종대왕의 역작이야. 세종대왕이 이렇게 나누신 거야. 중국어는 2성 체계고 우리는 3성 체계로. 3으로 다 바꿔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3성 체계라는 거는 요 만약에 하나의 요 밥이라는 것을 좀 배고프니까 밥이 생각나네. 밥들은 다 먹고 온 거지? 끝나고 그 아 그렇구나. 좋겠다. 부러운데? 요즘에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있어. 왜요? 아니 최고의 성형은 뭐라고? 그 그럼 굶어야지. 농담이고 바빠가지고. 자, 앞에 나오는 이거를 첫 소리라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헷갈리니까 이거를 음운 변동할 때 헷갈리면은 이걸 쫙 펼치면 돼. 펼치면 얘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잖아. 요 소리하고 요 소리는 같은 소리다, 다른 소리다.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분포라고? 딱 5분 전에 한 거거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호적 분포. 또 변이음이라고 하는 거야. 왜? 요걸 초성이라고 하고, 그치? 요거를 중성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종성이라고 해보자. 발음이. 초중 종으로 나뉘지. 그러면 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에 따라서 얘는 초성에 놓일 때 비읍, 얘는 어디 놓일 때? 종성에 놓일 때 비읍. 어때? 소리가 환경이 다르면 소리가 다르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걸 변이음, 상보적 분포.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우리말은 세 개로 쪼개진다야. 근데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자립성 유무를 가지고 자음하고 모음하고 나눴잖아. 자음은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한다고? 엄마가 필요해. 모음이 필요해. 그래서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지금 보니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각각 바꾼 거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 음절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 최소 대립상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최소 대립상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는 그러면 이거는 뭘 가지고 물어보는 거냐? 무슨 의문에 대한 개념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렇게 쓰니까 무슨 개념을 물어보는 걸까? 비분절 의문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장단음에 따라서. 그러면 최소 대립상은 우리가 분절 의문에 대한 얘기고, 오케이? 이건 분절 의문에 대한 얘기고,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뜻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길게 발음한다. 지금 밖에 눈 오거든. 진짜요? 그럴 줄 알았어. 밖에 눈 온다고. 그러면 이때 밖에 눈이 와 있을 때는 요거를 짧게 발음해야 될까? 길게 발음해야 될까? 길게. 왜?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도 이거 국어 시간에 중학교 3학년 때 겨울에 수업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짧게 발음하는 것과 길게 발음하는 걸 설명하면서 예시를 들어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평생 동안 지금 평생 동안 안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그때 설명이 너무 강렬했으니까 인상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과 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있어. 눈물 할 때 눈물. 그럼 내 눈에서 떨어지는 물은 똑 하고 떨어지잖아. 그래서 짧게 발음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별을 할 때 눈물 흘리면 똑 떨어지잖아. 물론 안 흘릴 수도 있지.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똑 떨어지면 짧게 떨어지는 거니까 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짧게 발음해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은 어떻게 해?
한참을 내려오잖아. 그래서 길게 발음해. 나 이거 평생 안 잊어버릴 거야. 그때 겨울이었거든. 겨울에 그 수업을 하시면서 애들한테 창밖을 봐. 근데 눈은 안 왔고.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짧게 발음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 길게 발음해야 되는 눈도 뒤에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너희들이 이제 어문규정이라는 걸 배워. 어문규정. 요까지 오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문법 수업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7번째, 8번째 나면 이거 다룰 텐데 이 어문규정에 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둘째 음절 이하부터는 짧게 발음하라고 요런 게 나온다고 이제.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왜? 이거. 이게 중의적이지. 왜 중이지? 왜 중의적이냐? First snow도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보는 첫눈에 반했어 할 때. 그러면 그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잖아. 그럼 두 개는 발음이 달라야 되느냐? 아니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문규정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배운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엄청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초반에 선생님들이랑 문법 수업을 하면 같은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게 되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서부터 애들이 이제 저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짜 한 번만 더 들으면 피가 날 수도 있어. 고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막 들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문규정, 다시 말해서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요 항목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왜? 이따가 선생님 그거 설명해 줄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죠. 슬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문법을 하면서 얼마든지 슬플 수 있다. 보여줄게. 근데 잘만 따라오면 사실은 어렵진 않죠. 기준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현대국어의 음절 유형을 나눠보재.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 딱 있었어. 중성은 반드시 뭐만 오게 되냐? 얘는 모음만 중성이 될 수 있어. 중성은 자음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위치거든. 자음은 결코 중성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음 하나로만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앞에 나오는 이 동그라미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의문으로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가가 없다라는 말을 쓰죠. 음가라는 것은 그 소리값이 없다. 다시 말해서 거긴 비어있는 곳이다. 그러면 선생님 동그라미는 뭐냐고. 이 동그라미는 어디에서만 인정을 받아? 초성이 아니라? 그렇지. 마지막 종성에서만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어디서 앙탈이야, 그지? 할 때 요 둘 중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는 의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누구? 얘잖아, 얘. 그렇지? 이거 말고 얘는 인정을 못 받아. 그럼 이건 뭐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음가가 없는 동그라미 이걸 배웠잖아? 초성에 있는 동그라미 음가가 없다? 그냥 구색 맞추기로 적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말을 많이 보게 되거든. 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게 뭐냐면 초성에 자음이 없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 형태소가 있어. 자, 봐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문제를 낼 때 모음 시작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먼저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실질이냐 형식이냐에 따라서 왜 이게 중요한가요? 라는 얘기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이따가 우리가 교체 파트에서 뭐가 있어? 음끝이 있지. 음끝. 음절 끝소리 말이야. 이 음절 끝소리를 계산할 때 실질과 형식이 다른 값을 가져가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음끝 교체 하나 이해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이거는 문법을 출제하는 문법 출제의 기본적인 점. 요거는 좀 적어봐라. 요거는 적어도 돼. 앞에 나오는 건 안 적어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꼭 적어야 돼. 문법에서 출제하는 포인트가 딱 한 가지가 있어. 문법 파트가 어디냐면
선생님 그 주간 교재에 첫 번째가 문학, 두 번째가 독서, 세 번째가 화작인가 그럴 거야. 네 번째가 독서 문법일 거야. 아닌가? 거꾸로 되냐? 근데 모든 2랑 3을 살짝 아, 적었어. 바꾸라지. 네. 오케이. 뭐라고? 다시. 모음 시작?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이거하고는 중성으로 이루어진 문제라서 동그라미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 그치?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모음 시작이 두 가지로 갈린다고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이요. 뜻이 없는 자 조사나 어미나 접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식이라고 부른다고. 어미, 접사. 자 그러면 문법을 출제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거 잘 된 문제다, 못 된 문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이해를 하냐면 지금 음절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있거든. 나머지는 초성, 중성이 있고 중성, 종성이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너도 중성과 종성, 중성 이렇게 되지. 초성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동그라미로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요 중성과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같은 경우에 이걸로 문제를 냈을 때 음운 변동에서 배운 음절의 구성 요소와 그러니까 문법 출제 요소는 그런 거야.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음운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형태소에 대한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절의 구성 요소까지도 알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이상을 한 문제로 다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에서 수능에서 문법은 5문제밖에 못 내는데 5개 문제 안에서 하나씩만 내면 5개 영역밖에 못 내. 5개, 그러니까 단편적인 문법적 지식으로 하나 하면 5개가 끝나버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12년 동안 배운 모든 문법적 지식을 그 5문제 안에서 한다는 건 운에 맡기는 거잖아.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저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5문제를 뭐처럼 이제 만들어야 되냐면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15문제로 내고 싶어 라는 거야. 문학이나 독서처럼 15문제로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영역에 걸치는 거 하나를 내는 거예요. 완전 이해되지? 문법 문제는 5문제밖에 안 되니까 얘를 15문제처럼 내려면 적어도 3개 이상의 개념들이 하나의 지점에서 모여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걸 강조해 주는 거야. 봐봐. 야, 음절의 구성 요소가 그 다음에 음운의 뜻과 그리고 형태소까지 한꺼번에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거야.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 음절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 형태소에 대한 이해까지 물어보면 한 큐에 끝. 됐지?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이랑 문법 수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커트 해가지고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부분이 중요해. 요 부분이 중요해 했을 때 그것은 뭐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냐면 얘네들을 크로스 시킬 수 있고 3개, 4개를 접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배워둬라. 그냥 개념만 떨렁 문제를 내는 거는 사실은 이 양반들도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내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문제를 내라고 의뢰를 하면 나는 그렇게 내겠어. 한 문제에다가 3개, 4개를 집어넣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이해하라는 거죠. 지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 그러면 이런 거를 최대한 기출 문제에서 너희들이 많이 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선생님 마무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음운 체계로 넘어가는데, 음성과 음운의 차이입니다. 자,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음성이라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 당연하지.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너무 멋지지만 나는 왜 노래방 가면 안 되지? 이거. 노래 다 잘하는구나. 어렵다. 네. 선생님 목소리 들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도 굉장히 옛날에는 미성이었다고. 소리만. 그러나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고. 가라고 해도 다 달라.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음성을 사람들은 음성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같은 기호로 인식한다. 요거죠.
가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가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우리는 전부 다 가로 인정하는 거냐 머릿속에. 그러면 이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라고 하는 그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음운이라고 한다.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 특징적인 부분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음운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성에서 공통적 요소 뽑아서 머리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아니 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데 왜 머릿속에서는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발음이 다 달라. 부모님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그 방언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 지역마다. 경상도, 전라도 다 다르지, 그지? 근데 그렇게 말해도 내 머릿속에는 다 똑같은 뭐로 인식한다? 음운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그게 음성과 음운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고향이 부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쪽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설날이잖아.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 바로 사투리가 나온다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다른 사운드, 음성으로 얘기를 해도 옆에 선생님의 애기가 있는데 이 애기는 그거를 서울 표준말로 인식하는 거야. 다 받아들여. 너희들은 안 그래? 사투리를 모르잖아요. 서울말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 그거 할 때 발음은 다르지만 그게 이 말이구나 인식하진 않아? 못 알아듣는 아니, 진짜 아예 그런 경험이 아예 없어? 다른 단어가 있어. 그래? 아예 다른 단어라고 쓴다고?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거? 야 이거 경험치가 다른데? 선생님은 원래 부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 근데 너희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외계어로 생각한다는 거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억양은 달라도 다 알아듣는데. 억양이 다른 건 음성이란 말이야. 네. 어. 다 그럼 그 부산 말은 또 거꾸로 말할 때가 되게 많아. 이 억양은 거꾸로 말할 때가 많잖아. 인토네이션. 밥 먹었니? 하고 올려야 되잖아. 서울 말은 또 이런 얘기 또 안 하고 문법에서 맨날 이런 얘기 하고 넘어가잖아. 밥 먹었니? 하고 서울 말을 올려야 되잖아. 의문문은. 네. 안 올리냐? 올리죠. 올려야 되지. 근데 부산 말은 어때? 내려. 밥 묻나야. 밥 묻나. 밥 묻나. 밥 묻나. 그런 걸 알아듣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억양이 달라도 저건 의문문이야 아니면 평소문이야 이거를 여기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음성은 달라도 내 머릿속으로는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그 말이야. 내 말은 의문이라는 게 그런 거야. 먹었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묵었나 해도 묵었나라고 하거든. 묵었나. 먹이 아니라 묵이야. 발음을 잘 못해. 그러면 묵었나야. 밥 묵었나야. 그럼 묵었다고 뭘 묵혀? 밥을 묵혔어? 그게 아니잖아. 이거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로 인식한다? 먹자로 인식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음성은 아무리 다르게 나가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똑띠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거를 저거는 묵이라고 발음했지만 먹이구나. 요거를 음성과 음운의 차이라는 거야. 그런 걸 물리적 소리냐 아니면 추상적 소리냐라고 어렵게 설명할 뿐이지만 쉽게 얘기해 보면 그렇게 다른 음성으로 발음해도 다 이해한다.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딱 서울로 전화 와가지고 옆에 짝꿍이 여자였는데 난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내가 사투리를 쓰면서 약간 좀 격한 사투리.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쓰는 말들을 막 해버린 나도 모르게.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말로는 짝지라고 하거든. 짝꿍이라는 말을 짝지라고 그래. 짝지한테 선생님이 아주 그냥 너스레를 떨면서 툭툭툭 말을 했는데 얘가 그 말을 듣고 처음 만났는데 첫날에 울어버린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뭐 문제가 있나? 하여튼 선생님이 좀 세게 얘기했나 보지? 그 여자친구가 억양이 세잖아요. 굉장히 세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지? 엄마 아빠 거봐 맞잖아. 있잖아. 계시잖아. 맞지? 네. 그러면 선생님도 우리 어머니도
친구분이랑 아주 오랜 친구분이랑 전화할 때는 꼭 돈 받으려고 싸우는 것 같아. 잘 들어보면은 그냥 안부 인사야. 안부 인사인데 들어보면은 한 30년 동안 돈 못 받은 거 받으려고 채권 채무자 사이 전화하는 것 같아. 맞지? 네, 맞아. 부산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억양과 음성의 차이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같은 말로 인식을 한다. 그걸 운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야. 오케이? 그렇지? 재밌죠?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이 자음체계도로 들어가요. 아까 자음체계도에서 좋은 방법과 좋은 그러니까 좋은 방법, 그다음 좋은 위치 이거 중에서 좋은 방법을 설명을 했었는데 자음이라는 것은 내가 발음을 할 때 나가면서 뭘 받는다? 장애를 받으면서 나간다고 그랬지. 그 장애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걸 외울 거예요. 그러면 자음체계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면 선생님이 이거는 음운 변동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 항상. 왜? 이 자음체계도를 애들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저거 자음체계도를 그냥 만든 건 아니야. 체계라는 말은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뜻이야. 질서. 그 질서를 알면 우리가 교체, 첨가, 추격, 탈락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 괜히 만드신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방해를 받느냐 그러면 좋은 위치라는 거야. 방해를 받는데 이 방해를 받는 곳이 코에서 방해를 받으면 비음이야. 미음과 니음과 이음은 이 코에서 받아 그거를 장애를. 그래서 우리가 비음이라고 하는 거야. 코 비자를 써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코 비자를 써서 코에서 장애를 받으니까 비음. 그래 이제 우리가 코감기 걸리면 미음과 니음과 이음을 구분 못하거든. 똑같이 봐야 돼. 똑같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 코감기 걸렸을 때 아주 간단해. 코만 막고 미음과 니음과 이음을 발음해 보라 그러면 전부 다 거려. 왜? 장애받는 곳을 막아버렸으니까. 됐죠? 그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비음에서 장애를 받느냐? 혀에서 나오면서 양옆을 이렇게 흐르면서 나오면 유음이라고 해. 그 니을밖에 없어 그게. 르. 혀에서 장애를 받아. 그러니까 장애받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위치를 5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입술에서 장애가 입술에서 막았다가 입술에서 장애가 받으면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그래서 입술 소리.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가 결국 다 뭐냐면 장애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 5개로 나누는데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으로 나누는 것은 그 방식에 대한 얘기다. 오케이. 그러면 좋은 위치를 5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외워볼 텐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요 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어보자. 입술